그런데 비록 양무운동이 이처럼 청나라 왕조 유지의 수단적 방편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광범위한 것이었음도 여러분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는 비록 동도서기적, 중체서용적인 측면이 강했고 결국 그것은 현재 청나라 왕조가 직면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적, 수단적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내용, 추진 내용들은 상당히 매우 광범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양무운동은 총 3개 기, 즉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1기는 1861년부터 1872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른바 동치중흥의 시기로서 증국본, 좌종당, 이용장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862년에 증국본이 안경이라는 곳, 안칭이죠. 안경이라는 곳에 군기소, 즉 군사의 기기를 만드는 군대 필요한 기기를 만드는 군기소를 설립했고요. 1862년부터 63년 사이에는 이홍장이 상해와 소주의 슈조라고 하죠. 그 소주의 제포국, 즉 포를 만드는 그런 제포국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1864년에는 좌종당이 항주에 조선소, 즉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건설했고요. 1865년에는 이홍장이 중국 최대의 강남 제조 총국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1866년에는 좌종당이 복주와 마웨이라는 곳에 선정국, 역시 마찬가지로 배를 만들고 관리하는 곳이죠. 선정국을 건설했고 1867년에는 신식학교를 건립하고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2기는 1872년부터 1885년까지의 기간으로서 1872년에 중국본이 사망했거든요. 그 사망 후에 좌종당, 이용장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주로 운수, 광산, 통신사업 등에 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872년 상해의 상선회사, 배죠. 상업을 담당하는 배죠. 상선회사인 수선초상국을 건립했고 1817년에는 석탄채굴을 위한 개평광무국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1879년에는 나구라는 곳에 대고와 천진 간의 전신을 개통했고요. 1880년에는 천진에 전보총국을 개설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비록 양무운동이 가진 개량적, 점진적 성격이지만 상당히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관시설들, 그 다음에 군사시설들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죠. 그래서 특히 전신개통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근대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3기는 1885년부터 1895년까지의 기간으로서 1885년 좌종당이 사망했는데 좌종당 사망 후에 이홍장이 주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888년에 이홍장이 북양해군을 건설했고요. 북양해군이요. 그러니까 군대죠. 아주 큰 북양해군이라고 하는 큰 부대를 건설했고요. 1889년에는 그 북양해군을 북양육지라는 것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확충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1895년에 이것이 끝납니다. 왜 끝났을까요? 바로 이러한 30년에 걸친 그 중국의 양무운동, 이 양무운동은 결국 나중에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 결과를 테스트해보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청일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청일전쟁에서 이 북양대군이, 북양해군과 북양육진이 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양무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일본하고의 전쟁을 통해서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진행됐던 많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개혁 작업들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이상과 같이 30년 이상 진행된 양무운동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양무운동가들은 서양의 선진적 과학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군사기술도 똑같죠. 그것을 높게 평가하고 반드시 중국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섭취해야 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양에 대한 중국의 우위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즉 중화의 충실과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적 방편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나라보다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구나. 어디가 부족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양무운동가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우위에 있으나 현재가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현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적 방편을 서양의 과학기술과 그다음에 군사기술을 흡수하는 쪽으로 고문관을 외국에서 데리고 온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울러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서양의 우위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대처하는 면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었음도 그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설명할 때 비교가 자주 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스스로가 부족한 면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어디부터 움직일 것이냐 하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계몽운동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정부 관료들이 무엇이 우리가 부족한지를 스스로 깨닫고 가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일본과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서구적 근대화와 그다음에 중국의 소위 양무운동, 중체서용적인 근대화의 대결이 아니었겠냐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무운동은 서구의 강제적 문호 개방 이후 사실상 최초의 정부 차원의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한 개혁운동이었다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셋째, 동시에 한편으로는 중화주의적 질서관을 고집했으나 서구 세계를 사실상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유교주의적 질서관으로부터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중국의 초보적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3주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도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들은 아니죠, 여러분들. 점차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익숙해질 것이고 여러분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문호개방 직전의 동아시아 정세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 청나라의 문호개방 과정과 국내적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중국 문호개방 과정의 수동적 갈등적 특성과 함께 국내적 대응으로서 태평천국 운동 및 양무운동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4주차에서는 일본의 문호개방 과정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